네, 안녕하세요. NH선물 외환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엔세이 시간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상당히 시끌시끌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관련 전쟁 이슈부터 시작해서 최근 미국 연준의 의장들의 발언이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나아서 중국 관련돼서도 최근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불확실성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의 큰 줄기가 될 중국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국 관련된 얘기를 저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네. 저에게 보내주신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회복이라는 리포트 제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좀 네. 어떤 맥락일까요? 사실 이 리스크 요인 점검 2탄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숫자 2를 넣었는데,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여름부터 중국이 부동산 이슈까지 이제 겹치면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리스크 이꼴 이제 뭐 소비도나 매크로 위험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이 더욱더 안 좋아질 거란 불안감에 이제 그게 달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항상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유들이, 일단 부동산 둔화의 원인들이 과거와 달랐기 때문에 이게 전체 매크로 위험으로 확산될 위험은 적다. 이런 부분들이랑, 이제 두 번째로는 소비를 같이 엮여서 원래는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소비는 그보다 먼저 안 좋아졌었고, 그 원인들이 사실 다른 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위험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게 좀 저의 생각이었었고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가장 최근 자료에서는 드디어 이 매크로 지표 기준으로도 회복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방향성 자체는 맞은 것 같다. 이제 저희가 다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그 회복의 기간이랑 폭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첫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전 고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했고, 관련돼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릴 계획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회복 관련돼서 변곡점이 조금씩은 네. 확인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담겨질 텐데, 네. 상당히 많은 시장 참가자분들께서 기다리던 내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해 주시죠. 네, 뭐 크게 이제 증시에 대한 리뷰, 그리고 증시 매크로에 대한 리뷰, 그리고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관점에서는 회복세가 확인이 드디어 되고 있지만 증시는 아직 불안하죠.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이제 대외적인 이슈들도 지금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중국 증시를 위축시키고 있던 그런 불안 요인들이 다 해소되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리스크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이제 뭐 증시에 대한 리뷰는 뭐 사실은 이제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사실 대외 불안감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는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라는 점을 정리를 해뒀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매크로 지표가 확인이 됐다라는 점은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MI, 그러니까 서베이 기반으로 이루어진 이제 소프트 지표에서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하드 지표로 볼 수 있는 실물 지표는 전혀 회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었거든요. 7월 달까지는. 근데 이제 9월 달에 확인한 8월 지표에서 드디어 회복세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9월 지표가 나올 텐데, 여기서도 그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었었다. 특히 뭐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민간 기업들이나 부동산 투자 부진이 이어졌을 뿐이지, 제조업 중심으로도 이제 투자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비 관련돼서 지금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직후에는
서비스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왔었었는데, 다만 기저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증가율 자체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었고, 이거를 상품 소비가 이제 메꿔줬었어야 되는 국면인데, 그게 확인되지 못했던 게 최근 2, 3개월 동안의 흐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가율 자체가 이제 서비스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상품 소비가 드디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게 볼륨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상품 쪽의 소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체 증가율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 가구랑 통신기자재 쪽을 조금 저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의 주식을 꼭 무조건 사라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재들을 조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당연히 필수 소비재는 3년 동안 당연히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경기 소비재들, 이제 자유 소비재 같은 경우가 팬데믹 3년 동안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시장들이 이제 보복 소비로 이런 쪽으로 소비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그 이전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옛날이긴 합니다만 이야기 드렸던 게, 중국이 가계 체력들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미국처럼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보복 소비가 바로 붙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이제 그 근거가 가계 체력들이었었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의류나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균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습니다만은, 그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뭐 가구나 통신 기자재들은 회복세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뒤에 리스크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가계 체력들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러니까 가계 체력들을 안 좋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다 해소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소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이었었고, 그게 드디어 8월 지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제 민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쪽은 당연히 계속 안 좋았던 게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었었고, 저는 이제 제조업 쪽으로는 투자가 여기 지표를 그러니까 숫자 로 데이터를 주진 않고 정보 코멘트만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한데, MOM 기준으로 계속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든 소비든, 그러니까 수요 쪽이 돌아서는 지표들은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계속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크들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이제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지금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2년 전부터긴 합니다만은 공급 측에 대한 규제가 계속 되어 왔었는데, 그 원인을 조금 먼저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그 지금 수요 중심으로만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오는 점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상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으로 공급 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작년에 헝다도 그렇고 올해 비구비안도 그렇고 이제 컨트리 가든 그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의 레버리지가 사실 조금 계속 높아졌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은행으로부터 개인들이 한꺼번에 돈을 빌린 다음에 이거를 전액 선납입을 하고, 이거를 디벨로퍼들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금들이 흘러왔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선수금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절대치 기준으로 제일 높은 비중인데, 사실 이것도 개인 명의의 레버리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 내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높아져 왔었었고, 이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가계 기준으로도 그렇고 GDP 기준으로도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데, 이거를 낮추려는 정책 방향성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어쨌든 소비 성장 모델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는 개인들의 뭐 자금들이나 정책 자금들이 뭐 투기성 부동산보다는 어쨌든 실물 소비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 내로 유입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급 측의 자금 규제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더군다나 이 거래 면적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착공 면적이 항상 판매 면적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그만큼 이제 과잉 공급, 그러니까 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과잉 공급이나 재고가 조금 과잉 재고가 높았던 시장인데, 2016년도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게 잠시 해결됐다가 다시
초과 공급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 면적에서도 보시면은 2016년도 규제 이후에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 건 맞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이 방식을 공급 측에 대한 자금 규제로 시작한 거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역전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모든 금액을 이미 선 납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면 사실 최종 목적지가, 그 피해의 최종 목적지가 개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수요 측을 자극하는 정책적인 지원들은 계속 나오는 배경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가장 대표로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차트가 왠지 얘네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일단 개인들이 이미 돈을 납입했던 기존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돕기 위해서 기존 프로젝트들은 유동성을 먼저 공급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프로젝트를 상징할 수 있을, 그러니까 대변할 수 있을 만한 완공 지표는 올해 초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감소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었다 보니까 1년 반 가까이 이제 계속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었던 거고, 여전히 신규 프로젝트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판매 면적이나 그런 착공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게 좀 그러니까 공급사들의 자금줄은 여전히 팍팍한 거를 조금 대변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사의 자금은 계속 팍팍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전체 회복세는 느릴 수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존 프로젝트들이 파산이 나는 건 이제 개인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시장이 너무 죽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주고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기존의 전통적인 흐름이랑 달리 부동산 위험에도 이번에는 소비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부동산 둔화 원인이 평소가 달랐다는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비는 이제 별개로 부동산 위험과 상관없이 소비는 이때까지 안 좋았던 원인들이 개선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소비는 계속 살아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고용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 실업률이 핵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제가 일부러 이 소매 판매랑 흐름을 조금 잘 보여드리려고 역축을 그려놨는데, 즉 지금 이 팬데믹 3년 동안 계속 계절적인 패턴이 여름에 높아지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2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3년 동안 팬데믹 국면에서 구직 포기자들이 유입되면서 조금 통계적인 착시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이거는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졌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제 전망이 틀렸더라도,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전체 실업률이 실제 소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점을 조금 착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키차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전체 실업률이랑 소매 판매를, 여기도 역시 역축이고요. 그래서 이미 전체 실업률은 최근 한 4개월간 정부가 원했던 수준인 5.5% 밑에서 이미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를 반영해서 소비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안정된 회복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지난달에 이제 소비 지표의 회복세가 반짝이 아닐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고용 안정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워낙 기저 때문에 최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만은, 평균으로는 여전히 2019년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눠서 비노동소득이랑 노동소득으로 나눠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물론 투자소득이랑 이전소득 합쳐놓은 게 비노동소득이라고 제가 이제 임의로 표시를 해놨는데, 부의 효과의 관점에서 얘네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가게들의 소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투자 수익보다는 임금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할 거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고요. 실제로 이 흐름들을 보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중국도 CSI 300 기준으로는 2015년도 후광통 당시의 수준을 넘어섰을 만큼 중국 주식, 부동산 다 좋았었었고, 따라서 투자소득, 비노동소득도 좋았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때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 배경은 사실은 저는 이런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들이 조금 크게 자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부분들 조금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겠지만, 최근 들어서 근로소득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투자소득에 대한 수익률은 내려왔지만 그 노동소득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즉 전체 실업률 안정, 노동소득 회복, 이런 것들이 중국의 가계 체력들이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 지표가 반짝이 아닐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선행 지표로서 보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조금 여기에 대한 우려가 들어갔는데, 중국이 CPI 기준으로도 이제 마이너스대로 한번 떨어지면서 특히 중국의 통화정책 효과도 계속 이제 반감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일본식 불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식 불황이라고 이제 외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이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는 건 맞지만 중국은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인 거고요.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당연히 작년 초부터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 환경을 펼쳐왔었지만 그만큼 사실은 그 신용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었고, 오히려 올해도 신용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 5가지 차트들이랑 조금 겹치면서 통화정책 효과도 반감되고 중국이 물가가 계속 이제 디플레가 계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원래 중국이 그러니까 M2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재정 예금이 가계 예금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신용 수요가 붙으면서 이제 융자 총액 잔액 증가율이라든지 신용 자국 지수가 더욱더 올라가는 조금 그런 패턴들이 보여왔었었고, 그게 잘 드러난 게 이때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M2 통화 공급보다 이제 나머지 2개 차트들이 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은 그 GDP 회복, 이제 여기는 회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GDP 그로스, 투자 그로스 다 잘 나오는 패턴들이 보여졌을 텐데,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즉 M2 통화 공급이 이제 여기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즉 재정 예금이 가계 예금으로 들어오면서 계정상으로 M2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됐었었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 보면은 그럼 이제 신용 수요, 경기가 좋아진다면은 신용 수요도 같이 붙었을 텐데, 근데 보시면은 이 구간에는 오히려 그 저축 계좌의 가계 예금이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여왔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도 사실은 마이너스로, 그리고 실질 GDP랑 명목 GDP도 역전되는, 일시적이지만 좀 그런 패턴들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용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제 분홍색이랑 이제 그 통화 공급이랑 융자 총액 잔액 증가만 보면은 이만큼의 이제 역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는 통화 정책 효과가 이제 반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2달짜리 지표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신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역전이 된다면은, 즉 이미 완화된 통화 정책 환경을 그 민간 경제 자신감들이 붙으면서 후행해서 붙게 된다면은 이게 다시 이런 패턴들로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환경을 후회라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건 아직까지 2달밖에 안 된 지표라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쨌든 최근에 이 자료 작성 이후에 또 나온 차트들을 보면은 M2 통화 공급 이만큼 조금 더 내려왔지만 융자 총액 장래 증가율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괴리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텐데, 이거는 조금 더 트래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일본이랑은 조금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일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뒀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때문에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맞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기의 원인은 수요에 있고, 중국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급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사들의 자금을 조기 시작한 것도 중국의 내부적인 그 구조적인 모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선시 되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일단 뭐 당연히 자산 가격의 하락폭 역시 비교할 건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일본의 하락세랑 비교하신다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가 내년도까지 기준으로는 당연히 중국을 회복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좋게 이야기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5년, 10년 놓고 본다면 중국 역시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건 고령화랑 별개로 중국이 지금 이제 아까 소비 성장 모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시장들을 조금 너무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거기랑도 조금 관련 있는 내용인 게 중국은 뭐 실제 소득보다도 소비 성장 모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비 여력들이 너무 적은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가처분 소득 비중이 별로 뭐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데, 보시면은 상당 부분을 저축으로밖에 할애할 수 없는 구조들. 이렇게 된 게 중국이 90년대 이후에 양로금 기금 제도가 망가지면서 그 저축할 수 있는 저축으로 너무 많이 매몰리게 된 부분들을 이 차트가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30%, 35% 그러니까 기준에 좀 다릅니다만은 100을 벌면은 중국은 30을 저축을 해야 되고, 뭐 다른 나라는 10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은 소득 여력도 줄 거고, 더군다나 직접세랑 간접세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직접세는 너무 많고 간접세는 너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중국은 사실은 고소득자에게 꾸준히 유리한 환경이었었고, 이렇게 양극화가 빠르게 된 배경이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소비 성장 모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밑그림에서 조금 방해되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사실 5년, 10년 이슈다 보니까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재미있어 하실 만한 차트라서 보여드리는 내용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 산업 포트폴리오까지 뭐 일본은 90년대 기준으로 매우 이제 조금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당시 생산성을 고려하면은 일본도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3차 산업 비중들을 생각해보면은 뭐 중국보다 지금 숫자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보다 현재 중국이랑 숫자를 비교해보면 3차 산업 비중들이 일본이 더 나은 건 맞는데, 그 생산성을 비교를 한다면은 많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뭐 산업 포트폴리오가 더 낮다라는 이유로 일본은 괜찮고 중국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좀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서, 즉 조금 이제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었었지만 사실은 뭐 당장의 일본식 불황,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국면을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재정 정책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 자료 이후의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추가 재정 정책 가능성도 조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뭐 재정 정책까지 붙게 된다면은 사실 통화 정책은 이미 완화적인 환경인 거고, 요게 자생적인 경기 회복소 이제 점점 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면은 가장 이상적일 거다. 따라서 내년도 이제 그러니까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중국은 방향성을 다 위로 봐도 될 것 같다. 경기든 자산 가격이든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는 조금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조금 많이 싸진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쌌던 구간들이 사실은 이때는 후광통 이전에, 그러니까 즉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처럼 많이 못 들어왔던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가 미중 갈등 초창기 국면이고, 이때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국면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때 정확히 말하면 팬데믹 3년차.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좋은 모습이었었는데, 2년 동안은 대외 수요에 조금 이제
소위 기생을 하면서 공급 중심으로 중국이 회복을 해왔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수요가 뒷받쳐주지 못한다면 이게 전부 다 재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교과서적인 논리로 수순이잖아요. 근데 이때 대외 수요가 올라와지면서 중국이 과거 세계화 시절 때처럼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패턴들이 2020년도, 2021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게다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던 패턴들이었었고요. 근데 그 대외 수요도 다시 죽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부 수요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재고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재고율을 떨어내기 위해서 생산 쪽까지 영향을 미쳐지는 그런 패턴들이 작년에 이제 많이 보여왔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망가지고 공급 측의 그 재고 부담이 공급 측의 활력 둔화로 이어지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로 봐도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었던 게 이때 국면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이렇게 낮게 받는 게 맞지만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다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조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따라서 지금 중국은 저평가 매력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싼 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게 펀더멘탈 지표에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중국은 조금 좋게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매크로 지표가, 그러니까 실물 지표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없어서 조금 더 많이 주목해서 본 것도 있고, 뭐 선행 지표다 보니까 지금 최근 중국이 역시 그 지표들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기저들이 항상 강하거나 약했기 때문에 조금 그 변동성이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베이 지표긴 합니다만은 월간 이제 MOM의 체감을 조금 많이 보기 쉽도록 PMI를 한번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모든 지표들이 50선보다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이제 전부 다 나온 차트인가 가장 최신 차트는 맞는데 어쨌든 모든 지표들이 50선 위로 올라서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신규 주문도 드디어 50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 들어선 가장 많이 그 월간 서베이 지표 느낌에서는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신규 주문이랑 재고 스프레드랑 이제 그 구입 가격, 출하 가격 이런 쪽들인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PPI 선행 지표로 조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PPI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때 머물러 있는데 지금 계속 선행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금요일날 나온 PPI도 시장 컨센보다는 약했지만 계속 감소폭을 줄이고 있는 이 흐름이 사실 얘네들이 먼저 선반영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그 기업단에서 봤을 때 마진 압박도 이제 계속 완화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거 하나만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 주문이랑 재고 스프레드를 보면은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권 이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권이면은 뭐 재고 압박도 그렇고 마진 압박들이 다 심한 국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중국의 재고 압박이나 마진 압박들이 다 피크아웃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배경으로 사실 8월 실물 지표가 일회성이 아니라 안정된 회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실수요가 진짜 붙게 된다면은 아까 팬데믹 3년 동안을 이제 길게 노려놓고 보면은 초반 1년차, 2년차 때는 이제 대외 수요에 의존을 해서 공급 중심의 회복세가 돌아갈 수 있었지만 대외 수요가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재고 부담이 높아지면서 작년도에는 공급 측에도 이제 영향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 얘네와 관련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재고율 많이 올라갔었고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재고 조정을 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수요가 뒷받쳐주지 못하는 재고 조정이라면 사실은 그냥 생산 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차트가 얘네들이었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지금 많이 내려왔고 특히 전월 비교로 기준으로 두 가지 보면은 다 마이너스대로 이제 찍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심해서 이제 6개월 이동 평균으로 그려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 볼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인 거고 따라서 현재 재고율에서는 실수요가 붙게 되면은 이제 리스토킹 수요까지 조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축적 수요까지 좀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매크로 아이디어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IT 쪽
그리고 플랫폼 쪽,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역외 증시 조금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아까 소매 판매 지표 이야기를 드릴 때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이 필수 소비재는 팬데믹 3년 동안 계속 좋았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초창기에 가계 체력에 뒷받쳐주지 못할 때는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소비재가 좋았다면은 회복세가 가장 확인이 안 되어 왔었던 가격대가 높은 경기 소비재들을 조금 보자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인 거고요. 뭐 그래서 중국이 IT 기기들이 중국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팬데믹 3년 반 동안은, 그러니까 3년이랑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계 체력이 뒷받쳐주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용 불안하고 소득도 성장률이 계속 둔화된 이런 국면에서는 이런 가격대가 무거운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을 거다라는 게 조금 저의 추측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근거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안 좋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체 수요가 분명히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YOY 분기 차트로 조금 제가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그런 가전제품이나 통신기자재들 기전은 가장 강한데 회복 강도가 현재 가장 낮은 상황이고, 오히려 기전은 상대적으로는 더 약했습니다만은 회복세가 더욱 빨랐던 게 사실 가격대가 저렴한 경기 소비재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하반기라기보다는 남은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쪽들, 그러니까 가격대가 높은 경기 소비재의 회복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중국에 이런 수요들이 붙게 된다라면은 이제 국내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중 수출이 줄어들게 된 게 중국이 이런 수입들이 줄었기 때문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은 뭐 국내 입장에 봤을 때는 대중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국내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순수 중국 주식 입장에서만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차트일 것 같은데, 역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안정된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가장 밸류에이션이나 그 상승 요인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리오프닝 초창기에도 보면은 당연히 얘들이 다 같이 좋아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면부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는 견조했지만 역외가 리오프닝 트레이딩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환율이나 금리가 조금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랑 역외 달러 환율들을 봤을 때 보면은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 압력이 조금 높아졌던 국면들이 조금 이런 흐름들인 건데, 사실은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했을 뿐이지 그 전반적인 주요국 통화 대비에는 계속 강세 흐름들이 이어왔었었는데, 즉 중국이 미국과의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저는 좀 착안을 했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그 CFETS 이제 위안화 지수가 이제 주요국 대비 이런 건데, 보시면은 그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조금 과도하게 해석되어 있었었고 경기가 돌아서고 있습니다라는 흐름들이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얘기 드린 내용인데, 이때부터 확실히 위안화 지수 자체는 어쨌든 안정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달러가 강하면서 조금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은 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만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튼 제가 역외가 가기 위해서는 위안 달러 환율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흐름을 조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물 금리가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조금 길게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그려놓고 본다면은 중국 역외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 이후부터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가 두 달 전부터 이제 드디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지금 사실은 이때부터 저는 중국 증시가 역외 기준으로도 우호적이어야 된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다 좋아진 게 이제 장기물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좋아질 만한 패턴들이 분명히 보였어야 됐는데,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역외 증시가 아직까지
퍼포먼스가 이제 반등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차트에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안정이 다시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중국은 꾸준히 이제 장기물 금리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10월 초에 이제 역외 증시가 조금 강한 폭으로 반등했던 게 이런 패턴들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 그 리스크 지표로서 월간 지표로서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던 그 M2 통화 공급이랑 그런 융자 총액 잔액 증가율 괴리에서 보여지는 그 통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자신감이 있는지가 월간 경기 지표에 좀 리스크 지표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데일리에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건 현재, 그러니까 대외 환경과 상관없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건 장기물 금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리스크 지표로서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두 개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강도에 따라서 중국 경기나 자산 가격의 회복 강도, 그리고 그 회복 이제 상승 랠리가 회복이 되고 상승 랠리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트래킹하면은 중국의 경기 바닥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냥 이제 투자 아이디어 정리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중국이 오해받았던 요인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회 되시면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PMI, 저희가 소프트 지표라고 보아왔던 것들에서는 반등이 있었지만 실물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의 실물 지표가 점차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실물 지표의 반등이 잠깐 반등한 것이냐,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 소비와 소득, 그리고 재고,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한동안은 중국 경기가 부정적인 가능성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궁금증이 하도 많았다 보니까 네. 사실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좀 의미 있는 질문을 2가지 정도 뽑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최근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전쟁 관련돼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어떤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전이 안 될 거다라는 이제 가정하에서는 사실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다만 역시 의미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중 갈등 이후에 이제 중국이 원하는 세계 정세는 사실은 중동과 관계를 이제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공고히 해서 에너지 안보를 꿈꾸면서 이제 그게 아시는 뭐 페트로 위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안화 결제망에 중동 이제 석유 결제하는데 계속 그 결제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연초 이후에 중국 에너지 주가들이 좋았던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남미랑 사이좋게 지내서 식량 안보, 그리고 마지막 중국 공산품의 수요 핵심 고객으로서 유럽을 잡고 가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중국의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밸류체인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라는 게 그 목표인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가장 공된 게 중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때도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란 사건에서도 뭐 중국이 이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제 갈등에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미국은 확실하게 친 이스라엘 조금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을 모두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이제 양쪽 국가를 전부 다 인정하고 그냥 양측에게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랑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 뭐 개념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많이 표시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중동 이슈가 다시 또 다른 미중 갈등이,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이 2018년대 무역에서만 있었다면은 계속 지역을 바꿔가면서 그 갈등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만도 있었었고 이번에는 그 주 무대지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그런 영향력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미중 갈등의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다시 그 갈등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이거를 조금 봐야겠지만 다만 확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사실 크게 이벤트 정도로만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뭐 아시는 것처럼 주가도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별로 안 했던 게 좀 오히려 그거보다 사실은 미국 장기물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역시 중국에게는 뭐 큰 영향력이 없는 이슈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두를 조금 길게 한 게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과의 관계를 잘 갖고 싶어 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형태로도 조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사우디가 공개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에 섰다라고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성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랑 좀 관계를 계속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왔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거 사우디도 중국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중국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흐름은 맞았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인데 뭐 이게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 큰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갈등으로 다시 한번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이게 중국 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 사실 중국이 유동성을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뿌린 만큼 경기 성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유동성 함정이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뭐 디플레이션 우려 아니면 이제 일본식 불황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경이 뭐 일본처럼 뭐 자산 가격 하락이 조금 자체적으로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장기화될 가능성이 별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 저는 어쨌든 올해는 분명히 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강하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효과가 반감되었던 이유 그러니까 즉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약했던 이유가 사실 수요 자체가 계속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안 돌아갔던 이유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나빠지고 있는 고용 환경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 높아지고 실제 소득 성장세 자체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자생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즐겨 했던 게 그러니까 뭘 부양으로 좋아지는 국면이라기보다는 안 좋아졌던 요인들이 그러니까 경기의 사이클이 조금 톱니바퀴가 잘 못 굴러가게 했던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이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회복 강도나 그러니까 회복 강도를 강하게 하거나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 후의 정책들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연말이나 연초에 확인하면은 그 이제 회복의 강도나 기간이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복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사실 저희가 최근 미국에 있어서는 통화정책 외부 시차가 연말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걔네들은 오히려 고금리에 대한 여파가 점차적으로 반영되면서 경기의 회복세가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약간 완전 반대적 차원에서 작년 그리고 올해 꾸준히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간 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복세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반영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서 중국 관련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후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중동은 어떻게 좀 변화할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큰 소비처인 중국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까 말씀 주신 트래킹 지표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